네, 독거 투자일지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중심가에 있는 위워크에 지금 있습니다. 오스틴 시내에는 위워크가 8군데가 있는데 여기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고요. 오스틴은 우리에게 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걸로 유명하고 기가 팩토리가 이번에 생겼고, 그리고 뭐 슬랙이라든가 뭐 AMD 이런 본사들이 있는 IT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휴스턴, 옆에 있는 휴스턴보다도 더 여기가 깨끗하고 더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디 가나 건물들이 새롭게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여기가 진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일요일날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차가 좀 있어요. 그 사이에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중요한 일들이 막 팍팍 터지니까 빨리 업데이트를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그 뒤로 생각이 좀 많아졌거든요. SBB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제금융을 받은 셈이고, 그 뒤에도 시그니처 은행이라든가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은행들이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 정도가 지금 터진 것 같거든요. 뭐 정부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은행들이 조금씩 각출해서 이제 예금을 넣어줘서 살리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은행들을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방법들 뭐 좋긴 한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앞으로도 터질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은행도 미국채를 투자하지 않는 은행은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은행들이 계속 터질 것 같고, 또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여러 은행들, 유럽에 있는 은행들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이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망가질 일이 없다고 여러 이제 경제 주체들이라든가 미 정부라든가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다 틀렸잖아요. 앞으로도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을 좀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프라이빗 뱅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4년 동안은 이제 글로벌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 대안 투자도,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이제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글로벌 채권을 다루는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과 같이 일하면서 미국채, 유로채, 그리고 일본채, 일본 국채, 그리고 이제 이태리, 스페인, 러시아 여러 나라들의 이제 국채를 제가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거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엄청난 버블이 채권 시장에서 진짜 한 10년 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게 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이제 지난 한 3-4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가 이어지면서 돈을 은행에 맡기면 우리가 또 예치금을 내야 돼요. 그런 마이너스 금리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액면가 100만 원짜리 채권을 1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게 아니라 101만 원, 102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옆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가장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한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종료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은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채권이 금리 3%대에 발행이 되면, 채권 가격을 100으로 치면은 3%를 빼고 97의 원에 이제 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는 원금을 100을 받고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자도 받고. 근데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는 3%가 아니라 이자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1%대인 기준금리 상황에서의 채권이 발행이 된다면, 가격이 100이 아니라 100짜리를 101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1이라는, 그러니까 1% 정도가 오버프라이스 돼서 발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작년에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쌀 때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쌌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엄청난 버블인 건데, 예약을 걸면은 1년 뒤, 2년 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로 살 수 있는 뭐 1년 된 중고차 이런 거를 3,300만 원 막 이렇게 사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채권 발행부터 비싸게 거래가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는 예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돈을, 이자를 오히려 은행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적은 이제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그야말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채권 버블을 이제 탄생을 시킨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발행된 채권의 60%가 바로 마이너스 채권이었습니다. 놀랍죠? 한국은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고.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채권을 사는데 채권을 선진국 채권 사잖아요. 근데 선진국의 대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채권이 일반적으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채권 버블이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은 집을 가장 빨리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돈으로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을 지난 10년 이상 동안 낸 거죠. 자고 나면 채권 가격은 올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빵빵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늘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있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주식 트레이더들은 매일 이제 치열하게 이제 시장을 싸웠기 때문에 표정이라든가 말투가 좀 달랐죠. 뭔가 늘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제가 증권사를 나오기 바로 전인 이제 2019년에 역사상 최고의 채권 버블 시장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트레이더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10년 넘게 이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만약에 2019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면 2020년, 2021년 그 인플레는 없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원래는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대, 3%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때 금리 인상을 할 기회를 놓쳤고,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한 번 더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버블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격하게 제롬 파월 의장이 소방수로 나서서 금리를 3월 한 달 동안 무자비하게 내려서 0%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때도 정말 역대급 최고의 그 채권 버블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3월 한 20 며칠인가 그때부터 이제 바닥 찍고 미친 듯이 올라가서 한 5월 달쯤까지 이제 미친 듯이 올라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간에 제로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 시장의 버블은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금리 인상은 3월부터, 바로 1년 전이죠. 1년 전인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가파른 속도로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용어를 섞어가면서 하면서 채권 시장에 이상 징후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났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 미국 국채 투자자들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빠른 금리 인상과 손실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손을 못 대잖아요. 사실 그것과 똑같아요. SBB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은, 금리 인상 상황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오를 거잖아요. 한두 번 더 오를 거라고 보잖아요. 아마 봄까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채권들이 지금 다들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 평가 손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90년대 말에 LTCM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헤지펀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고의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들이 우리 한번 돈 한번 크게 벌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헤지펀드였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그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곳인데, 이 사람들의 수법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수법이라 말씀드리는 게 너무 그 도덕적 모럴 해저드죠.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제 버블이 일어나면 처음부터 그런 안 좋은 그런 의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국채 사가지고 거의 20배, 3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예를 들자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들 신용을 중심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거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길 좋아합니다. 그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미국채였습니다. 미국채는 무적이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또 미국채를 사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 행동을 20번씩 30번씩 한 거죠. 그러면 내가 2%를 벌 수 있는데 10배 레버리지를 막 일으켰다면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한국인들이 이제 갭 투자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런 것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그 레버리지라고 보십니다. 레버리지는 그리고 버블이라는 단어랑 거의 동급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약간 LTCM 때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얘들이 일으킨 레버리지가 엄청나서 놔두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파산할 경우로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이제 LTCM이 투자를 했거든요. 투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SBB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 정부 연준은요, 빠른 속도로 LTCM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엄청나게 투자한 금액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이 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조 달러였거든요. 몇 천조?
한국 돈 몇천조 원을 이제 얘네들이 조그만 이제 헤지펀드에서 그걸 굴린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LTCM만의 자체적인 모럴 해저드였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SBB가 투자한 미국채 폭락이 문제잖아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채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보유한 최후의 보루이자 노아의 방주 같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뭐 여러 가지 무위험 자산 있잖아요.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4대 은행들이 그 미국채를 많이 투자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3월부터 지금까지 뭐 5%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이자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자는 평가 손실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장부상에는 반영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 뱅크런이라든가 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급하게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손실을 보고 있는 미국채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은행뿐만 아니라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채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큰 손실이 있을 거예요.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근데 연금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뱅크런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진 않죠. 회계평가를 할 때 그 미국채 같은 장기 투자채 3년, 5년, 뭐 10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기 보유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부가 표시를 하지 시가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뭐 미국채는 그냥 안전빵이다. 그래서 얘를 제껴놓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모든 금융기관의 문제로 번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채를 다 투자를 했으니까 모든 은행들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 중에서 바젤2라는 게 있고요. 어떤 금융적인 충격이 왔을 때 이거를 견뎌낼 그런 기초 체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미국채 부분요 만점을 줍니다.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무위험이라고 평가하죠. 뭐 반대로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파생 같은 경우는 점수를 아주 짜게 줍니다. 이거는 위험 자산이니까. 아무튼 미국채는 한마디로 성역입니다. 이렇듯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늘 문제가 터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커투자지에서는요 작년에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곳에서 한번 터진다. 그리고 저도 한번 미국채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터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30년 국채 ETF 뭐 이런 거 사라고 했거든요. 지금 거의 30-40% 마이너스일 겁니다. 아무도 채권 시장에 버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은행들 한 3-4개 정도를 이제 미국 정부가 구제를 해주고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 다들 했던 얘기들이고 아주 이제 웃긴 이야기들인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상황은요. 신용경색은 전방위적으로 올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 올 거고요. 이미 약한 신용경색을 작년에 겪은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뭐 쏘아 올린 작은 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고 사태를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도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자금 구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고요. 아마도 뭐, 가을, 겨울쯤 되면은 이제 넘어지는 그런 건설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정도가 되면 상장 폐지되는 코스닥 기업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금리라고 볼 수 있는 3%대 금리가 작년 여름 뒤쪽부터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기준으로 이제 그때부터 못 견디면서 이제 터지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볼 때는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올릴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뭐 0.5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은 떨어진 상태에서 0.5를 올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언제는 물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물가가 좀 덜 떨어지니까 물가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뒤늦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는 금리 피벗까지도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동결을 하게 되면 진짜 지금 상황을 위험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0.25를 올리면 지금 이 상황을, 이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최근 한 5년 동안은, 오히려 버블을 부추기거나,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연준은 무용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준은 진짜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다들 이제는 뭐 몇 개 은행들 좀 도와주고 나니까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오지 않을까요? 나스닥 기업들 정말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도 고물가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오고 있고요. 실적이 잘 버텨질 기업들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급히 이제 고꾸라지고 있는 유가 보십시오. 그 청송 같던 70불대 벽을 뚫고 내려와서 60불대 지금 중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유가가 제일 빨라요, 제가 볼 때는. 유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원자재이기도 하고 투기 세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움직이는 투자 주체들이 70%가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불까지도 2020년도 팬데믹 때 가는 거고 불과 얼마 전에 127불까지 갔었나요? 그렇게까지 이제 유가가 움직인 거죠. 그러다가 지금 상황은 뭐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기름 쓰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은 리오프닝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중국인 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쓰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유가는 지금 52주 신저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바로 유가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플레인하게 진짜 기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 가격을 움직인 게 아니라 투기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짝짝꿍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 며칠 전부터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중동 펀드인데 그 지원을 거절했다는 건 이 은행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지분 9%를 거의 포기한 거랑 다름이 없죠. 지금 보면 많은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포기했다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분석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주주가 가장 많은 정보를 은행에 있어서 갖고 있거든요. 월가나 국내 분석가들이 그 은행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예상이나 썰을 이제 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대주주의 의중, 대주주가 왜 얘네를 던졌나, 왜 대주주가 수십조 원의 지분을 거의 포기한 것과 다름없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는 진짜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정말 글로벌 은행이고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은행들의 한 5배 되나요? 엄청나게 큰 은행인데 스위스라는 작은 나라가 이 글로벌 은행을 어떻게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얘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UBS라는 2위 은행도 얘네를 인수를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당국이 줬는데도 우리는 안 사겠다고 한 거 보면 얼마나 매력이 없고 지금 부실 상태가 큰가를 우리가 정황상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없더라도. 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CS거든요. CS가 망하게 되면 뭐 SBB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이런 은행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10배가 넘는 크기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희망도 없고 미국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줄 가능성도 별로 없고 유럽이 도와줘야 되는데 스위스는 너무 작은 나라고 유로 자체도 지금 부실부실거리고 있고 누가 얘를 도와주겠습니까? CS가 진짜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나스닥이 2.4% 올랐더라고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3월 16일이거든요. 진짜 아무 생각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연준 피벗이라고 연준 피벗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거랑 은행 몇 개 살려줬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연준 피벗 오기 힘들어요. 지금 인플레를 포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요 이 자체적으로 약간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 위기가 터지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과거 경험치들을 보게 되면 한 30%씩은 그냥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고점 대비로 30% 정도 빠졌잖아요. 여기서 또 30%가 빠진 거죠.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파산하고 또 정부의 지원 의지가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락폭과 반등폭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시기도 정해지긴 하겠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저점이니까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진짜 아니한 생각입니다. 지금 저점 아닙니다. 이제 내려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이야기를 들었듯이 지난 10년간 이어졌던 엄청난 채권 버블과 또 벤처 캐피털 버블을 한 번씩은 다 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20년간 이어졌던 기업 부동산 버블이라는 거인까지 건들면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물 경기까지는 침체가 안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미 침체선을 제가 볼 때는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이제 중국과 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좀 웃길 것 같은데 전인대가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죠. 너무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은행이 파산하고 이러니까 시진핑이 이번에 임기 중에 가장 큰 목표를 새로운 임기 중에 가장 큰 목표를 조국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통일.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시진핑을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전쟁에서 지더라도 시진핑 리더십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반미 선동을 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질 거예요, 아마. 주로 전시에는 집권 세력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덮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경제난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중국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미국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힘겨울 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죠. 조지아도 침공했었고 크림반도도 침공했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늘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어려울 때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위기가 지속이 되면 중국도 적당한 시기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시기가 가까워져 가고 있죠. 도커트 절지는 2023년 전망을 하면서 대만 전쟁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했죠. 중국이 닫히면서 전 세계의 공급망이 닫혀버려서 물가가 폭등했던 걸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죠. 특히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특수로 인플레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노동과 자본을 투자를 하고 사람을 더 노동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노려서 전쟁을 또 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해서 이제 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가깝죠. 미국은 전쟁을 하려면 지금 재정 상태에서는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4대 은행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약간 꿈을 꾼 것 같습니다. SBB라는 특정한 은행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채 시가평가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4대 은행만큼 미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같이 올 때 안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연준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겠죠. 누구도 지금 연준을 실려고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BNP 파리바 여기에 잠잠하던 도이치뱅크까지 괜찮을까요? 2020년도만 해도 도이치뱅크가 어려워져서 각 금융기관별로 익스포저 조사를 했었고 제가 다니던 증권사 리스크관리부서에서도 도이치뱅크 관련된 자산이나 거래를 가능하면 정리하라고 권고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내려온 거죠.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 여행을 멈추고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지금 집을 하나 구해서 한 달 동안은 이 상황을 좀 보고 이제 움직여보자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한 달 만에 다 터지고 봉합되지 않거든요. 6개월, 9개월, 1년, 1년 6개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금융 침체 그리고 그로 이어지는 금융 위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석 달 있고 그 뒤에 또 멕시코로 내려가고 한 남미 쪽에 있을 때쯤에 모든 게 팍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현금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참고 계셨다가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터졌을 때 이때 잘 투입하셔서 그동안 이제 현금 갖고 있는다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나 현금 있는데 시장은 막 올라가 이래서 막 포모 와가지고 주식을 막 살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고민들 그 힘든 시간들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증시 격언 중에 폭락에 사라 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버티고 기다렸다가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폭락장에서는 늘 부자들만 저가 매수를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이번 기회는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꼭 잘 주식 매수하셔서 큰 성과를 여러분 인생에서 역대급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